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전후 일본 역사상 가장 최다 의석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본 역사 전체로 봐도 두 번째로 많은 수치인데요. 다카이치 총리가 그야말로 역사적인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평화헌법 개헌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그 전에 이 영상으로 구독을 누른 분이 5,000명이 넘으면 제가 2월 14일에 열리는 팬미팅 때 공개 제로토 주겠습니다. 저 약속 지킵니다. 2월 8일에 일본에서는 중의원 선거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사적인 압승을 거두었는데요. 우선 선거 결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민당이 316석, 일본 유신의 36석, 중도개혁연합 49석, 국민민주당 28석, 참정당 15석, 팀미라이 11석, 일본 공산당 4석, 레이와 신생구미 1석, 감세일본 유코쿠 연합 1석, 무소속 4석입니다. 자민당 단독으로 중의원 전체 의석 465석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310석을 넘는 316석을 확보한 것인데요. 자민당 단독으로만 따져도 나카소네 야스히로 정권 때인 1986년 자민당이 총선에서 얻은 역대 최다 의석인 300석을 넘어간 수준입니다. 심지어 열린여당인 일본 유신의 의석수까지 합치면요 352석을 확보한 것인데요. 75.7%의 의석수를 확보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대승을 거둔 것인데요. 단일 정당이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것은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처음인데, 이전에는 1942년에 대정 익찬회라고 원내 의석의 81.8%를 차지한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것은 굉장히 특수한 정치적 상황이어서 이런 경우를 빼고 본다면 이번 다카이치 총리가 거둔 승리가 얼마나 역사적인 승리인지를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이 덕분에 2024년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단독 과반 의석을 놓친 이후로 1년 4개월 만에 다시 단독 과반 의석을 넘어 75%가 넘는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다카이치 총리는 강력한 정권 기반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하면서 다카이치 총리의 국정동력에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보유하면요 현재 여소야대인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도 대의결을 통해 가결할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국정운영에 필요한 예산위원회 등 중의원의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자민당이 차지하게 되고요. 또 위원회의 정족수 과반 모두 자민당과 일본 유신회가 차지하다 보니까요 다카이치 총리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독주할 수 있는 구도를 갖게 됩니다. 당장 예상할 수 있는 것이 다카이치 총리가 추진해온 3대 안보문서 개정, 살상무기 수출 제한 해제, 비핵 3원칙 재검토 등의 정책들이 더 탄력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일본은 일본판 CIA인 국가정보국 신설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 다카이치 총리의 선거 공약이 정보 수집 확대를 위해 국가정보국 신설 계획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준비도 착착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장 2025년 12월에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정보 수집 기능 강화를 위해 장관직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밖에도 일본 정부는 외국 세력의 첩보활동이나 간첩행위를 막는 스파이 방지법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자유를 침해한다는 여론에 부딪혀 법안 통과는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데, 이번엔 자민당이 압승을 거둔 만큼 이러한 법안도 통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사력을 더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그리고 중의원에서 너무 큰 승리를 거두다 보니까요 개헌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참의원에서도 개헌하자는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요 아직 참의원은 여소야대입니다. 그리고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에서도 3분의 2 이상의 의원이 찬성해야 하기도 하고요,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이상의 의원이 찬성해야 하는데 참의원이 여소야대이므로 개헌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정당마다 개헌의 방향성도 다 다르고요. 이렇다 보니 지금 당장 개헌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요. 하지만 그런데도 헌법 개정 움직임이 가속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헌법 개정의 방향은 아마도 아베 전 총리의 방향성과 비슷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추진하다가 중단한 헌법 개정의 핵심은 일본이 2차 대전 패전 뒤에 1946년 공포된 헌법 제9조의 평화헌법 조항이거든요. 이 조항은 일본의 전쟁과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내용인데, 개헌을 통해 자위대를 헌법에 넣고 군사대국화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헌법 빼고는 전부 다 야당의 견제 없이 단독으로 처리할 힘을 가지게 된 겁니다. 흥미로운 점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 전에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후 자민당의 승리가 확정되니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적인 승리라며 공개적으로 찬사를 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다카이치 총리를 칭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에서 매우 존경받고 인기 있는 지도자라고 평가했고요. 조기 총선을 결정한 데 대해서는 대담하고 현명한 결정이 큰 성과로 이어졌다고 발언하였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정당이 이제 의회를 장악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역사적인 3분의 2 초대형 의석을 확보했다고 발언하였으며, 다카이치 총리와 그의 열린여당에 대해 공식 지지를 선언한 것은 나의 영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선거 결과가 나오자 역사적인 승리라고까지 표현한 것은 외교적 수사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힘을 통한 평화인데, 이 말은 듣기에는 멋있지만 실제로는 군사력을 키워서 상대를 압박하고 전쟁이 나기 전에 힘으로 굴복시키겠다는 논리입니다. 트럼프식 세계관에서는 국제 질서가 규칙이나 외교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찍어 누르는 방식으로 굴러갑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칭찬했다는 건 일본
일본이 앞으로 더 강한 군사국가로 가는 것에 대해 미국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당시부터 동맹국이 스스로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에 강하게 밀어붙여왔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향해서도 방위비 분담을 늘리라고 압박했고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해왔죠. 이런 흐름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그림은 명확합니다. 미국이 직접 전쟁을 치르기보다는 일본이 앞에서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고 미국은 뒤에서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일본이 평화헌법에 묶여 군사적 역할을 제한받는 상황은 트럼프에게는 불편한 제약입니다. 일본이 개헌을 통해 군사적 권한을 확대하면 미국으로서는 아시아에서 부담을 줄이면서도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하기도 했는데 이 발언은 일본 내에서 개헌 논의를 추진하는 세력에게 강력한 명분이 됩니다. 일본 보수 진영은 언제나 국제 정세가 변했다던가 중국과 북한이 위협이라는 논리를 앞세웠는데 이번에는 미국 대통령이 직접 다카이치를 치켜 세우면서 그 논리에 불을 붙여준 셈입니다. 특히 일본 국민으로서도 미국 대통령이 지지한다는 사실 자체가 강한 설득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이 원하니까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발언이 일본에만 전달되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국에는 미국과 일본이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다는 경고가 되고 북한은 일본도 군사적으로 전면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한편 일본 야당은 그야말로 망한 상황입니다. 중도개혁연합은 기존 167석이었는데요 118석이나 줄어들어 49석으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절반은커녕 3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것인데요 소선거구에서는 당선자를 못 내고 참패했고요 비례에서는 의석수가 일부 생존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거기다가 일본 공산당 노고 내석으로 크게 몰락했죠. 반면 반이민정당으로도 유명한 강경 우익 세력의 참정당은 15석으로 약진하였는데요 참정당은 총선 전에 중의원 2석에 불과했지만 15석으로 늘어나게 되었죠. 신흥정당인 팀 미라이도 첫 중의원에 도전했는데 11석을 얻어내면서요 야당의 세력 구도도 크게 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민당이 이번 선거에서 중의원 3분의 2를 확보하면서 가장 먼저 속도가 붙을 분야는 경제가 아니라 안보입니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가 그동안 집요하게 미뤄왔던 전쟁 가능한 일본의 핵심 카드들이 이제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우선 반격 능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른바 적기지 공격 능력의 확대입니다. 일본은 이미 2022년 안보 문서를 통해 상대가 공격 준비를 하면 선제적으로 타격할 수 있다는 개념을 사실상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이게 말만 반격 능력이지 실제로는 일본이 공격형 군사 전략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이라는 겁니다. 북한 미사일 기지, 중국 해안 레이더 기지 같은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겠다는 것이고 여기서 일본은 단순 방어가 아니라 공격 작전 계획까지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배치도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이미 미국제 토마호크 도입을 추진 중인데 자민당이 압도적 의석을 확보하면 물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토마호크는 사거리 1600km급으로 일본 본토에서 발사해도 중국 연안과 한반도 깊숙한 지역까지 타격권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일본산 장거리 미사일 예를 들어 12식 지대함 미사일 개량형까지 대량 배치되면 일본은 장거리 타격 플랫폼을 갖춘 국가로 변하게 됩니다. 또 오키나와와 난세이 제도도 요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은 이미 난세이 제도 일대에 미사일 부대를 늘리고 있고 레이더 기지와 탄약 저장 시설도 확충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힘을 얻으면 이 작업은 더 노골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유사시 대만 전쟁이 터지면 일본은 미군과 함께 중국 해군을 견제하는 최전선이 되는데 난세이 제도는 그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일본은 이미 수륙 기동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운용 중인데 이 부대는 구조상 상륙작전, 도서 탈환, 기습 점령에 특화된 전력입니다. 여기에 상륙함, 수송기, 오스프리 같은 장비가 결합하면 일본은 섬을 빼앗고 다시 되찾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제 자위대가 자위하는 대신 공격적인 전술과 전략을 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일본은 헌법 구조 때문에 못한다고 말해왔던 일들을 법 해석과 예산, 장비 도입으로 하나씩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개헌이 당장 되느냐가 아닙니다. 개헌이 없어도 일본은 이미 군사국가로 변하는 과정에 들어갔고 다카이치 총리는 그 속도를 훨씬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권력을 이번 선거에서 얻어낸 겁니다. 앞으로 동북아 정세에서도 흥미로운 장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카이치 총리의 압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